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시간입니다. 복지는 누군가의 삶을 한 줄기 빛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 와닿는 복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는 복지 사령탑까지 세 가지 역할 모두를 경험하신 특별한 분이신데요. 간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이라고 자꾸 하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님 시절에 만나 뵈가지고 네. 지금은 경기복지재단 대표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원에서 막 달려오신 거예요? 네. 아, 네.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네.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임직원들과 함께 오직 복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용빈입니다. 대표님, 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게 보니까 벌써 100일 넘었더라고요. 아마 오늘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 네. 오늘이 100일. 네. 어떠세요? 소감? 직원들께서 이제 오늘 100일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100일 떡 꽃바구니를 차려줬어요? 준비하셨던데 네.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100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직원들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저한테 각별한 날로 다가오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날이어서 100일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들하고는 시차가 좀 이게 녹화방송이라서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네. 근데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주치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단식하실 때 네, 단식도 좀 곁을 길게 하셨죠. 지켜야 할 좀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좀 자임을 했던 거고요. 네, 그게 당대표 시절이니까 한 장기간 하셨죠. 그럼요. 한 20여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 끝까지 기억으로는 함께 한 했으니까요. 24일 정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재명 새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 하시기 전부터요? 그렇죠. 제가 원외위원장 때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네. 탄핵을 광주 전남에서 이제 최초로 전당원 총회를 제가 열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을 주장을 했었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인연이 깊었고 아, 그때부터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안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재선에 실패해서 네. 제 앞가림은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복지는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을 또 챙겨주셨으니까. 저도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님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 건강하시죠? 단식하는 동안에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그 체력이 강하시고 네. 물론 이제 정신력이 중요했겠지만 그러니까 24일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24일 장기간 하셨는데 네, 그때 전혀 되게 흩어짐이 걱정했잖아요. 없으셨죠. 네. 예. 와, 그러면은 정말 건강한 대통령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스트레스가 더 크실 텐데 특히나 이제 국민을 통합한다는 거는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잘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꾸로 스트레스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건강 관리가 각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 그 관리하시는 주치 역할 해주세요. 뭐 복지 차원에서 제가 네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이번에 제가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뭐 의사하셨고 국회의원 하셨고 그 경력은 이제 그 과거사는 웬만한 사람 다 아실 텐데
아니, 그 송혜교 주치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좀 재미있는 사연이죠. 네. 예,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그 전공의 시절에 송혜교의 가을 동화를 병원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 촬영을 그 아산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했어요. 응급실에서 예, 했구나. 그랬는데 감독께서 네. 저를 또 이제 말하자면 캐스팅을 한 거죠. 네. 송혜교 그 드라마상에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었어요? 아마 그때 백혈병 같은 네. 그런 질환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급실에서 송혜교 손을 잡고 예, 그 주치 역할을 하는 그 네.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네. 짧게 지나가는 아. 장면인데 네. 저로서는 굉장히 추억에 남는 네. 그런 한 특별한 장면이죠. 대사는 없었어요? 제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그런 송혜교 뭐 멘트가 있었나요? 송혜교 씨가 이제 저한테 네. 송혜교 씨가 그때 아마 18이나 19살 정도 됐을 때인데 드라마 오래됐으니까. 네. 저한테 이제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 예, 굉장히 네. 절박한 그런 대사여서 네.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뭐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아, 네. 예, 송혜교도 살려달라고 그랬고,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살리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뭐 네. 평생을 네. 그렇게 이제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네,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아, 네. 네. 즐거운 추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때 당시에 또 원빈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이제 원빈하고 송혜교하고 저하고 셋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당시에 네. 이제 원빈의 시대는 갔다. 아, 용빈의 시대. 영빈의 보는 거예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런 또 소문이 네. 잠깐 돌았었습니다. 잠깐 돌았어요. 네. 경기도에 용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의사 가운을 벗고 이렇게 정치권에 또 뛰어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세대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또 그리고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이렇게 불태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조직에서 총학생회 부회장 맡고 또 투쟁위원회 투의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했기 목숨 걸고 때문에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마을에서의 민주주의, 또 마을에서의 환경운동, 또 마을에서의 보건운동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치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정의학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운동하고 하면서 의과대학을 뭐 10년을 다녔거든요. 그렇게 삶을 쭉 살아가다가 이제 한 50대가 됐는데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생기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마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사회 운동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꿈꿨는데 제가 꿈꿨던 대한민국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구하지도 못할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나온 삶이 다 헛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점이 이제는 있다는 책임감, 그런 생각을 직접 했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꼭 이렇게 진료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셨나 더 보네요. 중요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 문제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픔을 느끼는 사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늘 그분들 곁에 있고자 했고요. 그분들의 주치이시네요, 진짜. 네. 그런 역할을 하고자 네.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네. 직접적으로 정책으로 또 법안으로, 네, 제도로. 그 지금 경기도에 막상 오셔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이제 핸들링 해보시니까 제일 경기도민한테 필요한 복지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경기도민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돌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양하게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 또 장애인들, 또 이제 청소년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다양한 돌봄의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거 같으면은 어떤 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뭐 요양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새로운 돌봄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지금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그 정체성, 특징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고 특히나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있고 또 수도권과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함께 존재하고 특히 젊은 시민들이 많은 반면에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장애인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계시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축소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경기도에서 이게 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료와 복지가 네. 하나로 하나로 통합해서 연계돼서 네.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360도 그렇죠. 돌봄 통합 돌봄인가요? 네. 360도 돌봄 사업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 가야 되는 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경기도민이라서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언제,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의 참여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의료가 돌봄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간다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새로운 그동안은 되게 그게 칸막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 의료와 그다음에 요양 돌봄 이런 것들이 네. 다 따로 따로 따로밥 했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대표님 의사 출신이셔갖고 복지대는 대표로 오시면서 바로 그 경기의료원하고 MOU 체결하는 거 보면서 네, 네.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바로 연계해서 통합돌봄으로 가는 실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돌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면은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정말 소외가 생기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그 시간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핫라인을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도 의료원이 맺은 거예요. 예컨대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중증장애인이 정말 야심한 밤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 의료원 어디든지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거죠.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진짜 한 줄기 빛이네요. 그 당사자분들과 그때 이제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좀 도외시했을까? 이런 좀 빨리 이런 사회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경기도 의료원의 그 임직원들께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경기도 굉장히 의료원 감사하게 칭찬을 생각하고 많이 있어요.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늘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나 이제 그 좀 더디잖아요. 네. 더디다 보니까 시대는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소외계층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다 대표님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이용빈표 복지정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네. 경기복지재단의 중요 아젠다로 네. 인공지능 복지하고 기후 복지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아젠다와 함께 세 가지 아젠다를 주요 전략 아젠다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미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고독사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고독사 뭐 어디 전 세계 1위니까. 그러니까 말벗 AI 뭐 이런 경우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고 그래서 반드시 이 복지 시스템에 AI를 탑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디지털 또 소외계층이 생기니까 그런 네.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슬픈 일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윤석열 씨 장모, 네. 최은순 씨, 그다음에 우리 김건희 씨 친오빠 김건우 네. 여기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노인 학대와 노인 학대. 관련된 네. 뉴스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복지재단 대표로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사실 헌신적으로 시설을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네, 더 갈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결국은 생명과 어떤 존엄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어떤 오직 이제 물질, 돈만 소중히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뭐 김동연 지사님도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간병 국가 책임제. 그렇죠. 되게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제 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막 간병 무슨 지옥, 간병 살인, 간병 파산, 뭐 간병 자살 이런 네. 신조어들이 있어서 오랜 간병 끝에 가족의 목숨을 앗는 간병살인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보완 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간병살인 등 간병으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여전히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젠다는 국회에서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간병 문제는 간병 파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서 간병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어머니 곁에 가서 이제 실제 이제 간병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간병 국가 책임제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새 대통령께서도 네. 간병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니 워딩도 똑같아요. 간병 네. 국가 책임제. 그렇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 철학과 그리고 여기 수반되는 의지. 근데 그거는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신속하게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 간병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더 희망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간병은 되게 이번에 저도 이제 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간병비 부담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복지부나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된 거 보니까 대한민국 그 간병비 규모가 거의 10조 원. 네. 이 정도라서 빨리 그 간병비가 급여화 되지 않으면 이게 한 개인이 한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 아젠다는 꼭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간병 SOS 프로젝트인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간병 들었는데. SOS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마 한 200여 명 이상이 혜택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실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서 조례 근거에서 지금 그렇죠.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의 최초인 거예요.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따라서 지금 서울 금천구도 하고, 그 다음에 경북, 제주 이런 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경기도가 이제 이렇게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복지 정책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데
대표님이 제일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잘 해낸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센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많은 박사님들과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 사실은 광역 단체가 준비는 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새 대통령도 간병 국가 책임제를 공약을 하셨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법안이 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국회에 6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통과시켜서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만이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기재부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결론은 돈으로 귀결되면서 기재부 공무원들. 기재부가 늘 네. 발목을 잡는 걸로 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돌봄 제도, 그 간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아직 정부 이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복지 정책 정말 중요할 텐데 그 복지 정책들 중에서 그 어르신 등 그 의료 취약계층 주치의 제도 이것도 네, 네.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네. 네, 제가 2013년에 그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광주에서 해봤어요. 아, 이미 2013년도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광주시하고 10년도 넘게 네, 광주시하고 이제 전에 MOU를 하시는 맺고 건데요. 네.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경로당 한 400여 개 경로당에 주치의를 파견해서 또 이제 점심시간에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인들의 참여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공의료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의사협회에 가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의료인 동료들은 환자들 또 어르신들 다 인도주의 실천이에요. 그럼요. 그런 네.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이제 네, 어떻게 이것을 제도 시스템 안에서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함께 의논해 가면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들께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뭐다? 복지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복지라는 것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좋은 단어 다 들어가 있는데 행복, 공정, 권리, 기회, 보장. 네.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행복 추구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딱 적어놨어요. 이 헌법에 못 박아놨다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의무네요. 그럼요. 네. 근데 국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거다.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기회를. 네. 네. 그런 건 있어요. 예컨대 제가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엄마가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 몇 푼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당장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네.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사례를 들어주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것이 공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의료, 교육, 주거의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근데 그것도 똑같이 분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 네. 예,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복지의 의미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보다 지금 더 진보적이고 더 혁명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헌법 조항을 뭐 다 알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 그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4조, 이게 사회복지 보장을 받을 수 네네. 있는 권한 또 그것도 있고, 10조를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제 기억에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바로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네. 보장하겠다.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그런 대통령으로서. 점에서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뉴스토마토 시청자들 분께 네. 대표님께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토마토가 풍년이 들면은 의사들의 볼이 빨개진다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인간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식재료라는 것이죠. 뉴스토마토가 잘 되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정말 건강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뉴스토마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라는 말은 사실 아주 조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 앞에 놓인 도시락, 어르신의 병원비를 대신 낸 카드 한 장,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짧은 문자 하나. 그 조용한 단어를 이용빈 대표님께서 더 깊이 있고 더 울림 있게 내 삶에 와닿는 복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는 기회입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말의 무게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지금까지 임혜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